예,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다음 주 유럽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 위원장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교황의 사상 첫 방북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열릴 것이고 서너 곳의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북 가능성부터 얘기 좀 나눠볼까요? 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이 제안을 했고, 그러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수락을 했다고 지금 이제 청와대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도 그렇고요. 또 이걸 바로 수락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모습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백두산 이제 그 여행하기 전에 아마 오찬 정도였었겠죠. 거기에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그런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고 김정은 위원장이 곧바로 흔쾌히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교황께서도 북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대단히 좀 그 관심 깊게 했었고 여러 가지 또 코멘트도 하셨던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또 가톨릭 신자로서 또 깊숙이 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이번에 초청에 대한 이 김정은 위원장을 타진하고 우리도 대통령께서 또 직접 가셔서 또 교황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마련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가능성은 꽤 지금으로서는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는 게임이라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만약에 방북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교황으로서는 사실 첫 방북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럼요. 방북을 결정하게 될게까지 좀 고려해야 될 변수라고 할까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교황이 방문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시겠는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황의 어떤 방문 이것은 두 가지를 고려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평화하고 다른 하나는 선교, 종교 이제 교황이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앞선 지금 교황의 전임 교황도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방북을 검토했었는데 아마 그때 교황청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 주교들, 다시 말하면 신부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또 평양에 성당을 몇 개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북측에서 수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북한은 뭐 헌법적으로는 종교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를 탄압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의 자리로 또 정상국가의 위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김 위원장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인권 탄압의 오명이 씌워져 있고 또 그동안 핵미사일로 인해서 정말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중심 인물이었는데 금년에 이제 변화된 모습, 외형적으로나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황이 만약에 방북을 하시게 되고 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한다면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이 홍보 선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교황으로서도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를 한다면 뭐 사실 교황이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를 한 바가 있었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순기능도 있을 텐데 역시 이제 관심은 이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종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교황청이 어떤 결심을 하게 될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사실 그 북한 우리 평화라고 했을 때 금방 우리 국민들께서도 떠오르는 단어는 핵에 관련된 이야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의 안보 역학구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 역학구도 속에서 이게 자리매김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임에서 종교 지도자인 교황께서 그런 해법을 내놓거나 거기서 한 발짝 옮겨놓거나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상징적인 말씀 정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종교 지도자로서 가장 종교 지도자로서 핵심 부분은 사실 만지는 부분은 개인 인간 삶, 인간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생명 존중, 더 나아가서 앞서 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문제, 이거 북한 인권 주민들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국제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그걸 좀 더 깊게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뭐 그런 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예, 다음 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교황청에 들러서 교황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뜻을 가졌다는 걸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의 일정, 그다음에 건강 등 여러 고려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 또 외부 환경들, 그러니까 여건이 좀 조성돼야지 교황께서 가시기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남북 관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제 가장 지금 핵심 사안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3번 열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6월 달에 열렸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일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고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을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 핵 개발의 가장 중심 위치에 있는 영변에 관련된 얘기는 일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평양 선언에서 나온 얘기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도 나오질 않았고 핵의 동결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이 교황께서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정말 가서 평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시려면 그런 부분에서 이를테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합의들이 나오고 수반되는 행동들이 나온다면 예.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기본적인 권리들이 존중되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히 이제 우리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국민이 무고하게 옥류되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풀려나고 북한이 정말 해야 할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특히 종교 부분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있다면 아마도 교황이 가시는데 훨씬 더 좋고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에도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북한에게는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상십절이라고 부르던데, 네, 이게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물론 꺾어지는 해는 아니기 때문에 큰 열병식이나 이런 대규모 행사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수 일단 있을까요? 노동당으로서는 지난해 이제 당대회 사실 그 김일성 이후에 치르지 않아도 당대회를 대대적으로 치르면서 그야말로 당 중심 북한의 성군 정치였지 않습니까? 군부 중심의 그 북한 체제 시스템을 당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국방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지금 그 중앙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국무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 중심으로 이제 끌고 가겠다는 의지는 지난해 이미 밝혀서 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쌍십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이제 구구절 행사 때도 이제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죠. 했을 때도 경제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노동당 결정 중에 2016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등극해서 1호 이 경제 국가 발전 전략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3년 차 돼서 2020년까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다 더 지금 그래서 그 전략 목표 달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농단 창건일에 메시지를 내놓는다면은 군에 가는 메시지, 핵에 가는 메시지보다는 그런 그 사회주의 경제 건설
전략 목표 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뭉치자라는 이야기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두 분 모시고 할 때 쌍십절 기억나십니까? 2015, 16, 17년 그 무렵에 북한 도발 뭘 할 건가, 언제쯤 할 건가 막 저희 예측하느라고 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마음 편하게 저희들이 지금 쌍십절에 오늘 특별한 거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글쎄요, 많이 달라진 상황 같아요. 그럼요. 예.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업적으로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날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또 심지어는 애정관계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이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방북의 성과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언론이 그걸 잘 안 알아주고 있다. 그걸 제대로 좀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같이 터뜨리기도 하는데 지금 남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작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이건 뭐 북한이 이미 금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은 핵무력을 이제 완성했다. 검증 가능할 정도로 자기들의 핵무력은 확고하다. 따라서 이 핵무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국제관계,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또 국지 도발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고 이 땅에 핵 없고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당 창건 금년이 이제 뭐 꺾어지는 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역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제 핵무력은 완성이 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경제 강국입니다. 사상 강국, 정치 강국, 군사 강국은 다 이뤘고 4대 강국 중에 딱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경제 강국입니다. 이 경제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 관계, 미북 관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뭔가 이걸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말로는 안 되거든요. 행동이 수반돼야 되나. 비핵화라고 하는 행동이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현명한 결단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과거는 좀 달라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 뭐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과연 언제 할 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장소 관련해서는 서너 곳 생각 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시기와 관련해서 자, 선거 때문에 굉장히 바쁜가 봅니다. 네, 비로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언제 일단 중간선거 전에는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 질문 받았던 거지 중간선거 전에 할까요? 였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고 또 하나 전략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일 경우에는 첫 번째 정상회담은 날짜 시기가 정해지고 나서 의제를 세팅하는 역순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 좀 처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국무장관이 갔을 때도 실무 레벨에서 협상을 좀 아마 이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라고 표현을 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그럼 최선희 이제 러시아에 돌아다니고 있는 최선희가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상회담을 하는데 차근차근 조건을 밟아서 하겠다. 그게 에지슨에서 파수불 그야말로 가능한 한 빨리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서 굳이 미룰 필요는 없지만 요구하는 상황과 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얼마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드는 그런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 하겠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저는 미국의 이번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중간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장소 말씀을 하게 되면은 바빠서 못 간다 이야기를 간다 이야기 또 미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회담 장소로 네. 서너 곳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디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평양이냐 워싱턴이냐 이게 이제 하나죠. 아마 북한으로서는 평양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북한 관리들이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서 그것이 성사된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홍보 효과가 아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 멀리 간다면 결국은 중국 비행기를 또,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건 뭐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만 혹시 뭐 3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태워서 함께 이동하는 방안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에는 매우 여러 가지 또 이 전체 조건이나 고려 요소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으로서는 워싱턴을 선호하겠지요.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들여서 이제 하는. 그러나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각각에게 원하기는 하지만 서로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제3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제3의 장소로 고려되는 장소가 이제 판문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럽과 같은 이를테면 김정은 위원장이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던 스위스 같은 곳은 아마 향수가 있으니까 또 특히 스위스 제네바는 과거 1954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네바 정치회의가 열렸던 곳이고요. 90년대 후반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4자 회담이 열렸던 곳도 바로 제네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나 아니면 지금 오스트리아 비는 또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곳들이 제3의 장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역시 이 장소의 선택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어디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 시기 장소 유수현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했는데 주목해야 할 얘기가 또 한 것 같아요. 나는 제재 해제를 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 제재 해제를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그리고 뭔가를 얻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표현은 처음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 몇 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죠. 아니 그 좀 제재 나는 뭐 안 하고 싶은 줄 아냐 하고 싶다. 그렇죠. 이제 북한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상황을 안 만들어주고 있으니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표현을 트럼프가 또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은 핵 군사 옵션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나는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일지 누가 아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든 가장 나쁜 선택이든 어쨌든 이 선택은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는 일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지만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너희들의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건을 바꾸거나 할 생각은 없고 북한이 그 조건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이때 뭔가 서로 교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또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보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외국 언론과 이번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국무부대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지 않습니까? 폼페오와 비건이 들어갔었고 저쪽에서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만났습니다. 이야기 보면은 이쪽에서는 핵 협상 담당자들이 갔죠. 폼페오와 비건이라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는 FFVD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정상회담, 김여정이 앉는 건 정상회담의 핵심 포스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서로 간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야기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 이제 중국을 폼페이오가 갔지 않습니까? 왕이 부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중국 나름의 독특한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안보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아마 그 중국 정도면은 폼페오와의 김정은과의 대화는 어려움 대충의 이야기들은 갖고 막 폼페오를 만날 텐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종전선언에 가는 입장이나 미국이 양보할 만한 입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고 예. 또 하나 국무부에서 이야기가 중국 갔다 와서 국무부의 대변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중국과 FFVD 해제에 관해서 합의된 의견을 합의를 봤다라고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폼페오는 중국에 가서도 제재를 리프트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이야기 더 진전된 이야기는 없었던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 제재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상응 조치 관련해서 제재 얘기가 논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재 이야기하면 이분 생각나잖아요.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 근데 이제 본인이 올해 안에 사임하겠다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수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무슨 뭐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이제 북한의 유엔 주재 대사도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외교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할을 사실 헨리 대사가 해왔는데 뭐 이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헨리 대사가 거의 2년 이제 금년 말까지 하면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제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실제 보면 2017년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북한을 아프게 한 유엔 제재를 이끌어낸 그런 중심 인물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그런 강력한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본인의 정책이 효과, 다시 말하면 김정은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 그 과정에서 헨리 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미국의 입장은 방금 제재 완화 또 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확고합니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그런 비핵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고 그걸 중국에 가서도 강조했고 중국과도 그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헤일리 대사는 그 중심의 역할을 했고 최근에 보면 중국, 러시아가 제재 해제를 거론하고 있었고 또 일부 제재가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관련 보고서들이 제출이 되고 그래서 긴급 회의도 열리고 거기에서 확고하게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헤일리 대사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방금 보도에도 나왔지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떠나야 할 때가 돼서 떠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뭔가 뭐 외교의 기조가 바뀐다거나 또는 제재에 관련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지거나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재와 관련해서 열쇠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서 제재 해제 시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고 그래서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종료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리용호 외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 따라서 미국이 신뢰를 갖도록 해주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런 불신이 미국으로 하여금 FFVD가 없으면 그런 결과가 아니면 제재 해제는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니키 헤일리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대사를 이제 지명해서 할 때도 그 조건이 뭐였냐면 나는 국무위원으로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조건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독자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시로 전화 통화했었고 수시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야기했었고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던 인물이 이제 돌연 한 12월까지 연말까지는 있겠다 그랬던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사실은 그 악시오스 뉴스에 보면 벌써 몇 주 전에 이야기가 했고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수순을 이제
무리 없이 퇴임하는 수순들을 밟아 나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실행 조치 중에 지금 북한이 해내겠다고 한 것이 아무래도 풍계리익 실험장에 대한 검증, 사찰단을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사찰단이 곧 방북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인물들이 가서 어떤 방식으로 좀 검증을 해야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그 부분도 이제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거예요. 사찰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찰을 하겠다.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허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아마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이제 북한이 늦게나마 풍계리 핵실험장 이미 뭐 파괴, 폭발을 한 그 실험장을 사찰단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들 입에서는 이미 폭파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고 거기서 시료라든지 방사물질을 추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검증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폭파된 입구를 이제 일부러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물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천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 이제 그 안에서 과거에 실험을 했던 그 과정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렇다면 그런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검증단으로 사찰단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많은 장비들이 또 수반이 돼야 되고 시간도 또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